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는데 사람 놓고 수업하면 얼마나 설레니까 많이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혼자 찍는 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도 짧고요. 그래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그 혼자 찍으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희 제가 일부러 좀 되게 천천히 나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 오늘 실강 계속 할 거니까 진도를 좀 많이 나갈 거고요. 시험을 좀 봐야 되는데 올 강의 찍은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소매 제거법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좀 볼 거거든요. 저희 오늘 이번 주까지만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할 때 중급회계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험 볼 거니까 공부를 좀 하세요.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수업 시간에 볼 거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음, 저번 주에 저희 1차 시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죠? 많이들 붙었어요.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도 많지만 괜찮아요. 다음에 동참하면 되니까 많이들 붙었습니다. 보면 느끼는 게 결국 뭐냐면 그냥 시킨 대로 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붙어요. 그죠? 동차도 마찬가지,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막 진도를 못 따라가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면 돼요. 하면 늘어요. 하면 시킨 대로 하면 결국 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저희 이제 교재 280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감가상각부터 좀 진도를 나가볼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유형자산은 계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눈 마주치니까 이게 부끄럽네. 자, 보시면 우리 지금 유형자산을 배우고 있잖아요. 유형자산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를 배웠었는데 유형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됐죠? 정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됐죠. 그쵸? 요게 유형자산의 정의예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쵸?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누릴 목적으로 그냥 투자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목적을 좀 아셔야 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안 갖고 있으면 굳이 자산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년 내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되고 한 회계기간 내에 보유할 게 아니라면 재고자산으로 잡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봤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유형자산의 인식을 봤죠. 인식이 뭐예요? 그쵸? 인식이 별게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걸 인식이라고 해요. 그럼 인식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랑 뭡니까? 인식 요건이랑 우리 측정이 있었죠? 인식 요건은 뭡니까?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였죠. 그럼 인식 요건,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됐죠.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유형자산으로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제가 여기서는 말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자산 같은 경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없어요. 스프링클러 더 널린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유형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측정은 나중에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 가면 굉장히 많이 할 건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해커스의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해커스를 삼성전자가 M&A 한대.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산대. 가장 큰 자산이 뭐예요? 정인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라고요. 뭐라고? 해커스란 이름 자체, 영어 하면 해커스 떠오르니까. 실제로 이 해커스라는 브랜드가 해커스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실제로 재무제표에 기재할 수는 없다고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인식요건까지 봤고요. 그럼 이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회계처리상으로 유형 자산으로 기재할 수는 있는데 유형 자산으로 기재만 하면 뭐합니까? 얼마로 기록할 건지를 봐야지. 그래서 얼마로 기록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측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측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다른 말로 금액 써놓는 걸 측정이라고 해요. 금액 써놓는 걸. 측정을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측정이라고 하는데, 측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가 있었습니까? 뭐와 뭐가 있죠? 그럼 언제 화폐 단위로 기록해? 처음에 구입했을 때 화폐 단위로 기록하죠. 처음에 구입했을 때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최초 측정이라고 하고요. 또 기말에 또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기말 기말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후속 측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별게 아니라 처음에 샀을 때 얼마를 기록할 건지랑 매 기말에 얼마를 기록할 건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최초 측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봤었는데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최초 측정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좀 봐야 된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고 있으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량치를 외국에서 구입했대요. 일단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우리나라 공장에 설치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설치한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좀 며칠 있다가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수익이 이때부터 창출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이 모든 게 다 수익 비용 대응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도 이때부터 비용 처리 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요. 요걸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용 가능한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회계 기준서에서 사용 가능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서도 있고, 경영자가 의도하는 현재의 상태,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 때를 사용 가능한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 얘기했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이 구입하면 이 구입가가 최초 취득 원가, 최초 측정치에 들어가는데, 유형자산은 최초에 유형자산을 구입했을 때 어떤 금액으로 기재합니까? 어떤 금액으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취득 원가요. 그럼 유형자산 최초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로 측정하는데 취득 원가가 뭡니까? 내가 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였죠. 그렇죠? 3억 5천짜리를 3억 주고 샀으면 3억으로 유형자산 장부에 기재한다고요. 그거 개념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 개념이라고 한다고 했죠. 회계원리 금융자산 다 들으셨죠? 제가 회계원리까지 찍을 때만 해도 얼마 안 될 줄 알고 회계원리는 전력을 다해서 찍었는데, 금융자산 들으셨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어떤 금액으로 최초 측정해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차이가 있다고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랑 공정가치랑 차이가 있다고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뭡니까? 3억 5천짜리인데 3억 주고 샀으면 3억으로 기재한다고요. 근데 금융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3억 5천짜리인데 3억 주고 샀어도 3억 5천으로 기재하는 게 공정가치고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좋아요. 그럼 요거 외에도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3억 5천짜리 3억 주고 샀어. 그럼 취득원가에 3억으로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될 때까지 지출하는 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 뭐였어요?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들이 있었어요.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했고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들은 비용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유형자산을 설치, 조립, 그 다음에 시험 하는 데서 발생하는 지출들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했잖아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종업원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노력을 한 종업원의 급여도 들어간다고 했었죠. 요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새로운 지역,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들어간 지출이나 유형자산을 개설하기 위해 들어간 지출들은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왜 유형자산을 자산으로 잡는지,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잡는지 비용으로 잡는지가 구분이 중요했을까요? 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자산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제가 혼자 찍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번 주에 지친 눈으로 여러분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유형자산을 자산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라고요? 대박. 그쵸? 유형자산 자산 잡는다는 게 뭐라고요? 비용을 이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 지금 지출했을 때 비용 처리한다는 소리고, 자산 잡는다는 건 일단 지금 비용 안 잡고 나중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이연해서 잡겠다는 게 자산의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시점 이후에 지출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냥
비용 처리했죠. 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된 지출도 비용 처리해도 수익과 비용이 대응된다고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재배치 비용, 초기 가동 손실, 그 다음에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 생산량들,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를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워서 우리 어디까지 배운 거야? 정의, 인식요건, 측정 중에 최초 측정까지 배운 거고, 이제 우리 뭐 할 거예요? 후속 측정 볼 거라고요. 기말에 얼마로 기재할 건지. 그래서 후속 측정에 뒤에서 보겠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가상각이 있고, 재평가가 있고, 손상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렵기 때문에 감가상각 먼저 배우고 쭉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얘네 배울 거라고요. 그럼 우리 후속 측정, 기말의 유형자산을 얼마로 기록할 건지 중에서 감가상각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고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감가상각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쵸. 감가상각은 뭐라고? 원가의 배분. 우리 재고자산에서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하는 매출원가와 안 팔려서 자산으로 남겨두는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하는 게 원가의 배분이었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형자산을 100원에 취득했는데 내가 볼 때 올해 100원 중에 20원만큼은 쓴 것 같대. 20원만큼은 쓴 것 같대. 그럼 20원은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80원은 안 썼대. 그럼 아직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남겨둔다고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은 내가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원가의 배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요. 원가의 배분. 그래서 이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다고요. 내가 쓴 걸 비용 처리하는데 어떻게 이게 평가예요. 우리 재고자산 생각해보세요. 재고자산을 100원에 취득했지. 그리고 나서 내가 팔아버렸대. 팔아서 비용 처리한 건 매출원가로 갖고 나머지가 기말 재고자산으로 20 남아있대. 요게 원가의 배분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기말 재고자산 어떻게 했어? 기말 재고자산을 봤더니 순실현 가능 가치가 5밖에 안 돼 보인대. 그래서 우리 뭐 했습니까? 이만큼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잡고 평가 충당금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실제로 재고자산도 원가의 배분과 평가가 따로 있었잖아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라고요. 일단 내가 취득해서 자산 잡고 나서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이고, 이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이지 이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소리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는 얘기했었어요. 그 교재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결국 원가의 배분이지 평가가 아니다. 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계 원리 때 했던 얘기를 잠깐만 하면, 날 봐요. 회계 원리 때 했던 얘기를 잠깐만 하면, 그럼 내가 유형자산을 100원에 취득했는데 1년 동안 유형자산을 써버려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20 있었대요. 그럼 기말 되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남겠어요? 80만 남겠죠. 그쵸? 요 80을 뭐라고 그래? 요 80을. 놀랍게도 이건 지금 우리가 회계원리를 복습하는 건데, 이 회계원리에서 이 부분은 같이 얼굴 보면서 했잖아요. 이 80을 뭐라고 그래요? 80을 별명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각 후 원가라고 불렀어요. 상각 후 원가. 상각 후 원가가 뭡니까? 풀네임은 감가상각 후 취득 원가를 줄여서 그냥 상각 후 원가라고 부른다고요. 감가상각 후 취득 원가를 상각 후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상각 후 원가는 감가상각 후 취득 원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상각 후 원가를 윤돈이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었나요? 회계원리 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얘를 제가 윤돈이만 변해가는 취득 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변해가는 취득 원가요? 그쵸? 변해가는 취득 원가. 그럼 여러분, 이 삼각 후 원가는 우리 개념 체계에서 측정을 배웠었는데 역사적 원가도 배웠고 현행 가치도 배웠고, 현행 가치 안에 공정 가치, 현행 원가, 이행 가치, 그다음 또 뭐 있었어? 뭐 사용 가치 이런 거 배웠다고요.
기억하시면 되죠, 뭐. 그럼 이 삼각후 원가는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현행 원가, 이행 원가, 이행 가치, 사용 가치 중에서 뭐예요? 개념책에서 배웠었는데. 뭐예요? 역사적 원가, 과거의 구입 가격. 공정가치, 지금 현재 시장 가격. 이행 가치, 이 빚을 갚아야 될 때의 가치. 사용 가치, 이 자산을 사용할 때의 현재 가치. 현행 원가, 이 똑같은 걸 지금 샀을 때의 가치. 그럼 얘는 그거 중에서 뭐예요? 변해가는 취득 원가라며. 그럼 삼각후 원가는 뭐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원가 개념이라고요. 과거의 구입 가격인데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하고 남아있는 과거의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삼각후 원가는 역사적 원가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것도 개념책에 역사적 원가 보면 나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삼각후 원가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 얘는 내가 산 거 중에서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하고 남아있는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도와주는 거야?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도 해주고 이게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들면 손상도 해준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재평가랑 손상을 배울 건데 재평가랑 손상을 하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당연히 할 필요가 있지. 왜냐면 얘는 원가의 배분만 해준 거지 평가를 해주거나 손상을 잡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거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 감가상각이랑 손상이랑 재평가는 서로 개념상 다르다. 상각은 역사적 원가 범주 내에 들어가는 그냥 내 변해가는 취득원가. 취득원가 중에서 감가상각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얘기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281페이지에 상각의 본질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좋아요. 나온 김에 우리 회계원리 복습을 해보죠. 중급회계 교재 보면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를 회계원리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잠깐 본격적으로 밑에 있는 감가상각을 배우기 전에 참고로 우리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 좀 잠깐 볼게요. 여기 교재에 없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 감가상각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 경우에 유형자산을 100원에 취득했대요. X 1년 초에. 그럼 X 1년 초에 이게 만약에 기계장치였다고 하면 기계장치 100 여기 현금 100 이렇게 오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이 하루 종일 빈 강의실에서 하루 종일 찍거든요. 9시 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찍고 한 20분 쉬고 또 찍고 제가 요즘에 다른 것도 바빠갖고 하루 8시간씩 혼자 찍었거든요. 그럼 다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현타가 와요. 터벅터벅.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10시쯤 되면 애들은 자고 있거든요. 그럼 또 현타가 와요. 터벅터벅. 한 2주 있었더니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냥 돌아와서 그럼 X 1년 만에 감가상각 20이 있어요. 감가상각 어떻게 해주면 돼요?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20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줄여서는 그냥 DEP라고 쓴다고 했었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뭐예요? 1번 기계장치를 직접 20 줄인다. 에이 이건 아니겠지. 기계장치를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써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나와요?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 최초 취득원가가 100원이니까 100원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기해서 실제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80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럼 자산을 직접 안 까고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렇게 표기해야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표기해야 이거 기장치 원래 80짜리구나. 근데 지금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 처리한 거에 누계액이 20이나 있네. 장부금액이 80이 있구나. 그럼 아직 쓸 게 한참만이 남았네.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그냥 기계장치가 80으로만 기재되기 때문에 얼마나 썼는지 원래 얼마 주고 샀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회계 원리 때 봤던 거니까 보고 하나 더. 요즘 공무원도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돌아와서 보시면 이 감가상각하는 회계 처리가 어떤 회계 처리예요?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어떤 회계 처리 중에 하나입니까? 기말에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회계 처리가 어떤 회계 처리예요?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걸 보면 이게 어떤 회계 처리예요? 이게 이게 결산 수정 분계잖아요. 결산 수정 분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쵸?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기말에 재무제표 만들 때 12월 30일자로 한 번만 회계 처리하자는 게 결산 수정 분계잖아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쵸?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감가상각은 매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기말에 한 번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치? 매 순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매 순간 내가 기계장치를 쓰면서 매 순간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기말에 한 번만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럼 만약에 기중에 요 기계장치를 처분하게 돼. 그럼 처분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당연히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는 매 순간 발생하고 있지만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만 공시하기 때문에 편의상 1년에 한 번만 결산 수정 분기로 12월 30일 날 끊어주는 거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기중에 기계장치를 내가 만약에 처분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말에 한 번만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기중에 처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말에 한 번만 하지만 만약에 처분한다면 처분 시점에도 감가상각 해줘야 돼요. 그쵸? 요거 말고도 추가로 뭐가 있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본적 지출을 하면 그 지출 시점에도 감가상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 좋아요. 여기까지 감가상각의 인트로 봤고요. 이제 281페이지에 있는 감가상각의 구체적인 얘기부터 좀 볼 건데 웃긴 게 저희 시험에 감가상각은 무조건 계산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다. 무조건 여기까지 배운 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감가상각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기름집이 급여가 왜 이렇게 높아요? 기름집 SK이노베이션 뭐 SO일 이런데 연봉이 왜 높냐? GS칼텍스 이런데 연봉이 왜 높냐고요? 연봉이 왜 높을까요? 왜? 얘네들은 장치 사업하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많이 줘도 티도 안 나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럼 제가 아는 데 중에 어떤 데가 있었냐면 그 2차 전지 만드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안 가봤죠? 가볼 리가 없죠. 저도 처음 가봤었는데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감사 나갔더니 회계사님 그래도 저희 회사 처음인데 2차 전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 공장 가서 한번 공장 좀 구경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굳이 싫다는데 제 손을 잡고 공장 사무실 옆에 바로 공장이니까 공장을 견학시켜줬다고요. 2차 전지 뭘 것 같아? 2차 전지 봤어요? 2차 전지가 뭔지 아세요? 본 적이 없잖아요. 2차 전지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장에 2차 전지 들어가면 라인이 이렇게 쭉 있는데 라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라인에서 뭐가 나오냐? 비닐루가 나와요. 비닐루가. 얼핏 보면 비닐루야 비닐루. 2차 전지 공장 가면 비닐루가 나온다. 비닐루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공장 라인이 끝나면 비닐루가 나와. 그걸 돌돌 감는다고. 그리고 그 돌돌 감은 비닐루에 전선을 닦고 보면 그게 전지래요. 제가 처음 비닐루 만드는 회사네 그랬다고요. 뭐 그래요. 근데 그 회사가 5년째 개업하고 회사 설립하고 나서 5년째 적자였어. 5년째 적자. 그럼 표정이 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적자였다고. 근데 막 회사들 표정이 직원들 다 표정이 밝아. 삼성전자에서 독립해서 나온 회사였거든요. 표정이 다 밝아. 그리고 증권사 출신인가요? 그쵸.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이 전화 엄청 왔다고요. 그 회사에. 조만간 상장하셔야죠. 상장하신다면 저희 증권사를 꼭 통해서 상장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표정이 싱글벙글이었어. 왜 그랬을까? 그 회사의 자산의 대부분이, 자산의 한 99%가 2차 전지 만드는 기계장치였어요. 비닐루였다고요. 근데 이 기계장치를 한 15년을 쓸 수 있었어. 15년을. 근데 이 회사가 창립 초기에 돈 없을 때 초기에 다 비용 해버리고 싶어서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부연수를 5년으로 잡았다고요. 그래서 5년 동안만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5년 이후부터 감가상각비가 안 나와. 자기의 자산의 99% 되는 99% 되는 기계장치를 5년 동안 비용 처리하고 그 이후부터 비용 처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적자가 나는 이유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때문이었는데 그해 내가 감사 나갔을 때 그 해가 마지막 5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 다음해부터는 비용의 99%가 사라져. 그래서 무조건 흑자로 돌아가고요. 뭐 시장의 변동성도 없기 때문에 계속 흑자야 계속 앞으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기장치, 장치 사업하는 회사는 기장치 감가상각비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감가상각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적자랑 흑자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실제 이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요. 지금부터 배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로 말문제 대비해서 감가상각의 말문제를 볼 건데, 유의적인 일부 원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비행기는 감가상각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는 비행기 한 대를 그냥 통으로 감가상각할 것 같지만, 날개 따로, 몸체 따로, 엔진 따로 감가상각해요. 날개, 몸체, 엔진이 사용하는 기간이 다 달라. 날개가 먼저 상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 상하고 마지막에 몸체 상하기 때문에 날개가 내용 연수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엔진이 내용 연수 짧고 막 이렇다고요. 날개, 엔진, 몸체가 다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대한 항공사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날개, 엔진, 몸체 따로따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감가상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구분이 다 유의적으로 중요하다면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의 유형자산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을 별도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안 중요하면 나눠서 못하겠네. 안 중요하면 나눠서 못하겠네. 어떻게 생각해? 안 중요하면 나눠서 못하겠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중요하면 나눠서 감가상각을 못한다 이러면 맞는 소리 같다고요. 우리 기준서에서는 안 중요해도 네가 원하면 나눠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읽어보시면, 일부 원가가 당의 유형자산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말문제는 여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안 중요하면 나눠서 감가상각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안 중요하더라도 나눠서 감가상각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괜찮죠? 여기까지 말문제 좀 체크를 하시고 넘겨보시죠. 밑에는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디 에디셔널 코멘트 보면 항공기 이해가 나와 있고요. 2번은 우리가 아직 복구 충당 부채를 안 배웠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요것도. 그래서 일단 여기 2번에는 복구 충당 부채라고 좀 쓰세요. 복구 충당 부채. 복구 충당 부채를 배우고 오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복구 충당 부채라고 쓰고요. 요거만 기억할게요. 토지는 감가상각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토지는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토지는 상각을 못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재미로 볼게요. 재미로. 뒤에서 볼 거예요. 이 회계사나 세무사 되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정말로. 요즘 저는 진짜 한 2주 3주 동안 혼자 일주일 내내 진짜 월화수목금토를 안 쉬고 하루 8시간씩 촬영했거든요. 제가 이거 말고도 1등하는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요즘 시즌이라서 진짜 매일 해요. 매일.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6시간 동안 혼자 스튜디오 가서 찍을 거라고요. 근데 힘든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무실에 집중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사무실에 내 집 뭐 하는 걸까? 우리 딸이 아침에 아빠 오늘도 나가? 나 아빠랑 놀고 싶은데 막 이러면 가슴이 찢어져요. 뭐 그렇다고요. 사무실 하고 싶은 생각들도 많은데, 그 회계사 세무사 하다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돈 벌 수 있는 이 돈 냄새를 맡을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하는데 고객사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좀 팔고 싶다고 쓰레기 매립장을 좀 팔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건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돈 되는 거 다 해요. 비즈니스계 하이다. 돈 되는 거 다 한다니까?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면 공인중개사 알바비 주고 불러서 쓰면 돼. 돈 되는 거 다 한다고요. 근데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팔려고 자기가 알아봤더니 이게 사업성이 너무 좋은 거야. 쓰레기 매립장을 팔려고 하는 회사가 자기들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었어. 쓰레기 매립장이 생각보다 아이템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계본에 회계사가 10명 있는데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이게 20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20억 주고 사면 100억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미쳐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회계사 10명이 돈을 20억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쓰레기 매립장도 한다고 회계사한테.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저 아는 분은 쓰레기 매립장만 하는 게 아니라 별거 다 해요. 뭐 그렇다고 돌아와서. 그럼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 쓰레기 매립장 가격이 100억이 뭐 한 20억이래. 20억. 쓰레기 매립장이 20억이래. 그럼 쓰레기 매립장은 땅이니까 토지로 기재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하면 주변에서 반대를 엄청 많이 한다고, 냄새나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 좋겠어요? 싫겠죠. 엄청 반대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쓰레기 매립장 하면 저희가 5년만 쓰레기 매립장 할 거예요. 5년만. 5년 하고 나면 이거 싹 메운 다음에 공원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5년만 참으시면 어차피 여기 공원 되기 때문에 좀 좋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참아주실래요? 그러면은 참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좀 줘. 안 그러면 데모하고 난리가 난다고, 사리협박 나고. 그래서 저희가 5년 후에 이거 원상복구 할게요. 근데 5년 후에 원상복구하면 한 10억 정도 든대.
그럼 그 10억만큼을 미리 부채로 잡아놔요. 이거 아마 오늘 끝날 때쯤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지의 장부 금액을 30억으로 기재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원상 복구할 거에 5년 후에 원상 복구할 거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 10억은 감가상각을 한다고요. 5년 동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 충당부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 일단 충당부채라고 써놓고 요거 문구만 기억할게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토지는 무조건 감가상각 못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한다. 그래서 토지의 내용 연수도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할게요. 복구 충당부채 배우고 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에게 처리가 있는데 감가상각은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될까요? 감가상각은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될까? 감가상각은? 그렇진 않아요. 당장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봤지만 하림이야. 용가리 치킨 만들 때 기계장치도 들어간다고요. 기계장치도 있어요. 용가리 치킨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튀김기 기계가 있다고요. 그럼 튀김기에서 감가상각비 올해 20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20 회계 처리했어. 이거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용가리 치킨이 팔렸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수익비용 대응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용가리 치킨 만드는 기계장치를 사가지고 용가리 치킨을 튀긴데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왔어. 그럼 비용 처리를 못 한다고요. 일단 나중에 용가리 치킨이 팔릴 때 비용 처리야 수익과 비용이 정확히 대응될 거 아닙니까? X1년도에는 여기 X1년도래 지금. X1년도에는 용가리 치킨을 만들기로만 하고 X2년도에 용가리 치킨을 팔았대요. 용가리 치킨 팔아서 나온 수익은 요때 나오고 용가리 치킨 튀기려고 기계장치 돌리면서 감가상각비가 20 나왔대. 그럼 X1년도에는 비용만 나오고 X2년도에는 수익만 나와?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수익 비용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감가상각비를 없애고 요거 해당하는 금액을 용가리 치킨 재고자산으로 일단 묻어둔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용가리 치킨이 팔릴 때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해요. 그래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원가 지금 시작 안 했어요? 원가 얘기 시작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해요? 오늘 해요? 한지 2번 됐어요? 원가 얘기해서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원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만들 때 들어간 기량치의 감가상각비는 일단 재고자산에 묻었다가 나중에 팔릴 때 비용 처리한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회계 처리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항목들 몇 가지 봤고요. 이제 283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 아이 좀 보죠. 지우고 이 아이를 한번 보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저랑 좀 볼게요. 자, 여기 취득 원가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한 120원 120원짜리 샀대요. 이렇게 차를 사면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차를 사면 무슨 생각해요? 이거 차를 앞으로 한 5년은 타겠지? 이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구입하면 이걸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사용기간을 뭐라 그래요? 그걸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내용연수가 뭐라고요?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요. 저도 차 사면서 이거 한 5년은 타겠지 이런 생각 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도 알아야 돼? 120원짜리 기장치를 샀는데 5년 동안 사용할 것 같아.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내용에서 5년 끝나고 나면 이거 내다 팔면 그래도 얼마는 받겠지 이런 생각 한다고요. 저도 차 샀을 때 5년 동안 타고 나면 이거 내다 팔면 얼마 받겠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내다 팔았을 때 받는 돈은 얼마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 내다 팔아서 받는 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이 잔존가치는 뭐예요?
해당되는 기계당치를 내용문수가 종료돼서 내다 팔았을 때 내 수중에 질 것으로 예상하는 돈을 잔존가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잔존가치를 만약에 한 2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을 뭐라고 그럴까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을 뭐라고 그럴까? 요걸 뭐라고 그럴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뺐다는 거 요거의 의미가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앞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의 총액이라고요. 얘는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어. 왜? 얘는 이때 내용에서 종료되면 팔 때 그때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면 돼. 잔존가치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 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의미가 뭐예요? 요거의 의미가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시킬 자산 부분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시킬 자산 부분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하고, 그럼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용연수 동안 발생할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내가 인식할 총 감가상각비라고도 얘기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인데 요 금액만큼 앞으로 사용기간 동안 비용 처리시킬 거라고요. 괜찮죠? 이걸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연수 동안 비용 처리 시켜줄 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나는 매년 일정하게 비용 처리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처음에 비용 처리 많이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해요. 나는 매년 일정하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쓸 거야. 아니면 초반에 비용 처리 많이 하고 나중에 비용 처리 조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 2번, 이 3번, 여기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려면 감가상각 대상금액, 내용연수, 상각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사용기간 동안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요 세 가지를 볼 건데 말문제를 대비해야 돼. 말문제를.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기간 동안 인식할 총 감가상각비를 얘기한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잔존가치는 자산이 이미 오래돼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한 처분 부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와, 말이 겁나기네.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잔존가치는 내가 어떻게 한 금액이야? 알아 실제로? 내가 요거 사고 나면 5년 동안 사용할 것 같고 5년 동안 사용하고 나면 5년 후에 팔아서 얼마 받을지 알아? 몰라요. 그냥 내가 얼마 받을 걸로 추정하는 거지. 저도 제 차 5년 동안 타고 나서 팔면은 얼마 받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지 실제 얼마 받을지는 저도 모른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잔존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정치라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자체도 잔존가치가 추정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 자체도 추정치라고. 추정한 금액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추정치라고. 추정치. 그럼 추정치니까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매기말 검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내가 이 기량치를 샀을 때는 120원이고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가 20원일 줄 알았는데 요즘 이 기량치의 인기가 매우 좋아. 서로 이거 내용에서 끝나면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한대. 그럼 추정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 혹은 기말됐더니 이 기량치가 자꾸 막 뭐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기량치의 인기가 떨어졌대요. 내다 팔았을 때 받을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대. 그럼 기말에 추정치를 또 수정해줘야겠지. 잔존가치 수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 추정치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매기말 내 이 추정치가 맞는지 재검토를 해줘야 돼요. 보통 여러분 회계사 되시거나 세무사 되시면 1년차가 가장 많이 맞는 계정이 이 유형자산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1년차 때 제일 하기 싫은 계정이 유형자산이라고? 감사팀을 가든 텍스팀을 가든 유형자산이 제일 싫어. 왜 싫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만 개 있다고요. 2만 개 감가상각 한 거 검토한다고 생각해봐. 짜증나요. 항상 2만 개 유형자산 검토하면
그 회계사 인차지 회계사가 저한테 그러는데, 야 우리 윤돈이 너 유형자산 네가 하지? 아 네 제가 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잘 검토해라 이런다고요. 잘 검토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정확히 되는지 검토하라는 말도 있지만 요거 잔존 가치의 변동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소리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추정 잔존 가치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존 가치 자체가 추정치기 때문에 밑에 셀프 스터디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데 셀프 스터디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잔존 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 연도 말에 재검토해야 된다 나와 있죠. 추정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잔존 가치를 변경하면 이게 뭐에 해당해?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좀 볼게요. 계속 좀. 2번을 볼 건데 제가 그래서 용산 카츠사에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 나가면 제가 살던 막사에서 바로 나가면 경리단길이었어요. 경리단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리단길에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프렌즈 치킨집 하나 있고 치킨집 한 마리에 5,000원짜리 치킨집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때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대하고 났더니 경리단길이 엄청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경리단길 가자고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그 썩은 동네 왜 가냐고. 갔더니 좀 동네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옛날에 여기 PC방 있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엄청 허름했어.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건물이 중축된 거야. 그리고 여기 하이네켄 막 맥주집이 막 들어오고 막 엄청 화려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대박이다 막 이랬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이 동네 봤더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대. 그럼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잔존 가치도 오를까? 지금 내가 카츠사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땅값이 갑자기 겁나 올랐다고요. 그럼 땅값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땅값이 오르면 건물값도 오르니까 건물의 잔존 가치도 올라? 그건 아니라고요. 건물의 공정 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잔존 가치가 오르는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토지 가격이 증가하면 건물의 잔존 가치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 같다고. 땅값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이번 시험 꽤 많이 나왔는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 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희 시험 말문제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은 뒤에서 또 볼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3번은 뒤에서 또 나와요. 똑같은 문구가. 일단 넘어갈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지금 말문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로 내용 연수입니다. 내용 연수. 내용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285페이지 상단까지는 하고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쵸? 오랜만에 수업 들으시니까 좀 힘드실 건데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내용 연수 볼 건데 내용 연수 여러분 웃기려고 얘기한 거예요. 내용 연수 그럼 사용 기간이잖아.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그럼 감가상각 언제부터 시작해? 아니 내용 연수가 있다면서요. 그럼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시작하냐고요 감가상각은. 1번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 2번 사용 가능할 때, 3번 사용할 때. 언제 시작해요? 그쵸?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해요.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내용 연수가 있는데 자 우리 법적인 사용기간이 있을 거예요. 법적 계약적 사용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우리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리스했어. 자동차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대. 그쵸? 근데 제가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자동차 이거 사기 싫어갖고 좀 딴 거 타야 될 것 같아. 다른 거 하죠. 만약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라면 제가 해커스랑 계약을 만약에 5년 했다고 할게요. 그럼 해커스는 저를 5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강사도 연예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계약금 받았다고요. 만약 해커스가 저한테 계약금을 10억 줬다고 칩시다. 5년 동안 여기서 강의하기로 했어요. 그럼 윤돈이에 대한 계약금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잡을 거라고요. 그럼 이 윤돈이에 대해서 계약금 무형자산 5년 잡아놨는데 계약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동안 감가상각 할까? 5년 동안? 아닐 수도 있다고요. 수업하는데 뭘 자꾸 쳐다봐요. 쳐다보지 마세요. 하고 막 안 해. 수업 안 하고 막 수업 안 하고 오늘 그냥 하기 싫으네. 사람 막상 있으니까 사람 있는 거 더 피곤해.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 악플을 내야겠죠. 정윤돈 절대 듣지 마세요. 아주 개새끼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해커스에서 아 이거 윤돈이 5년 동안 못하겠는데 한 2년만 강의하고 때려쳐야겠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법적인 내용에서 경제적 내용에서 있으면 언제나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2번을 볼 건데 여기 2번 유형자산의 내용에서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내용 요소보다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짧은 기간으로 간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짧은 기간으로.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내용 연수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기간이 있더라도 경제적 내용 연수가 더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용 연수도 추정한다고요. 그래서 내용 연수도 추정치예요. 그럼 내용 연수도 추정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 내용 연수도 매기말 재검토해야겠죠? 야, 이 회사 기량치가 5년 쓴다는데 윤도나 너 이번에 기계장치 네가 감사한다며. 기량치 내용에서 5년인지 한번 검토해봐. 이런 얘기 진짜 한다고요. 실제로 회계감사 나가면 이 공장장 분들 같은 분들 인터뷰 불러가지고 기계장치 이거 5년 쓸 수 있어. 진짜 5년 남았다는데 5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진짜로. 괜찮죠? 그래서 내기말 재검토한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내용에서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네. 5년 쓸 줄 알았는데 3년밖에 못 쓰겠대. 그럼 내용에서 중간에 바뀌겠죠? 그럼 이 중간에 내용에서 바뀌면 얘는 뭘로 봐?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여기까지요. 우리 추정의 변경 전진법 소급법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용에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정하다 나와 있고요. 밑에 셀프 스터디 보시면 셀프 스터디 나와 있죠? 내용에서는 적어도 매 회계 연도말 재검토해야 되고 종추정치가 달라진다면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유형자산 때도 아니 회계 원리 때도 배웠지만 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똑같이 비용 처리해야 돼. 균등상각법. 초반에 많이 비용 처리하고 나중에 조금 비용 처리해야 돼. 체감잔액법. 야, 그냥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야 돼. 생산량 비료법이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 감가상각 방법 같은 경우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면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무엇으로 결정해요? 감가상각 방법은 뭘로 결정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 결정해요. 내가 이 유형자산을 통해서 얼마나 통장이 촉촉해질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라는 게 내가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량치를 샀어. 만약에 뭐 할까? 그 펜션 갔다 왔거든요. 요즘 그 펜션들 여기 그 코로나 때문에 펜션들 진짜 장사 잘 돼요. 안 될 것 같죠? 숙박업체 호텔은 잘 안 되는데 펜션 특히 애들 가진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애들이 어디 나가고 싶어 하는데 롯데월드 이런 데 못 간다고 요즘에. 그렇죠? 호텔도 못 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그 펜션 독채형이나 펜션인데 펜션 안에 방 안에 아예 수영장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인기 엄청 좋다고요. 저도 가끔 가는데 진짜로 요즘 뭐 그렇게 막 좀 좋은데 독채고 안에 수영장 넓고 막 이러면 진짜 하룻밤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넘어 요즘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가고 싶어도 벌써 들어가 보면 2달치 예약이 풀방이라고. 월화수목 금토일이 풀방으로 다 차 있어. 막 그렇다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데 가보면은 처음에 가면 너무 좋아. 진짜 막 너무 잘 되고 너무 이쁘다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생각이 나서 가면 확 구려져 있어요. 이게 키즈 풀빌라 막 애들 대상으로 한 풀빌라 펜션 같은 데는 감가율이 엄청 심해. 애들이 가서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긁어놓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헐어진다고요. 그럼 실제로 펜션 사장님이 야 내가 이거 펜션 키즈풀빌라 이거 1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걸로 매년 10억씩 벌어야 되지 하지만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10억 못 번다니까. 이런 것들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다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이걸로 내가 10억 벌 줄 알았는데 올해는 10억 벌었는데 내년은 8억 벌고 내년 6억 벌고 내년 4억 벌고 이렇게 줄어든다고. 내가 돈 벌 걸로 예상하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 이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 경제적 소비 형태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수익의 창출 형태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기준서에서 요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랑 수익의 창출 형태랑은 달라요.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라는 게 다른 게 말로 뭐냐면 돈 벌 가능성이에요. 돈 벌 가능성.
돈 벌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랑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 벌 가능성이고 이건 진짜 돈 번 거라고요. 옛날에 누가 어떤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물어봤다고요. 저희가 금강을 샀어요. 금강을. 이 안에 약 600억 원어치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럼 감가상각을 그냥 600억 분의 첫 번째 연도에 100억 어치만큼 금 깨면 600억 원에 100으로 감가상각하고 두 번째 연도에 200억 원어치만큼 금을 캐면 600억 분의 200억 하고 마지막 연도에 300억 원의 금을 캐면 600억 분의 300 해서 감가상각하면 좀 안 될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수익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건 좀 안 될까요? 물어봤어요.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 이런 경우에 금값이 변동하면 이게 또 바뀐다고요. 금 매장량과 상관이 없이. 만약에 금 매장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면 된다고 그랬을 거야. 금융감독원에서. 근데 내가 금 가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왜? 중간에 금값이 오르면 이게 달라진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에 창출한 감가상각 방법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셀프 스터디 좀 잠깐 볼게요. 셀프 스터디 보시면 1번 보이시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자산의 사용 방법을 포함하는 활동에는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 감가상각 방법도 이것도 추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가상각 방법도 추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내가 추정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한 거라고요. 초반에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돈을 조금 벌 것 같아. 그럼 체감잔액법을 쓰겠지. 그쵸? 근데 써보니까 매년 일정하게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럼 체감잔액법이 아니라 균등상각법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도 기본적으로 추정치기 때문에 요것도 요 감가상각 방법이 맞는지 매기말 재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매기말 재검토하고요. 요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문제로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대상금의 내용 요소는 매기말 재검토해야 된다. 이 맞는 소리라고요. 비교 표시로 보겠지만 비교 표시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손상차손이나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매기말 검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가상각은 결산수정분기를 매기말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 삼각 대상금액, 내용 요소는 매기말 재검토 해줘야 된다고요. 말문제로 요거 세 개를 매기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도 매기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다 틀린 얘기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나온 김에 좀만 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면 매년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면 매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다르죠.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면 동일한 자산이라도 매년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면 매년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합계도 다르겠네.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면 매년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내용 요소 동안의 합계도 다르겠네. 그쵸? 똑같죠. 왜 똑같아?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쓰던 결국 감가상각 대상 금액만큼 내용 요소 동안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도 이 감가상각비의 합계는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만큼 감가상각 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말문제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번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각 회계 기간 단위로 배분돼야 되는 감가상각액은 다르지만 내용 연수 동안 총 감가상각액은 동일하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쵸? 좋아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아무튼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아이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과 관련된 말문제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이제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날 줄 알았지 안 끝났어요. 말문제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일단 쭉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91페이지요. 291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쉬는 건 좀 나쁘지 않잖아요. 291페이지. 말문제 우리 조금만 더 정리하고 쉬는 건 괜찮죠? 조금만 더 정리하고 쉽시다. 말문제. 그 감가상각의 개시랑 중지가 나오는데 요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해서 지금 감가상각의 말문제 나올 얘기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3가지 받고 이제 기타 사항들을 볼 거라고요. 기타 사항. 그럼 감가상각과 관련된 말문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타 사항을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보세요. 감가상각 취득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 가능한 시점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가상각 언제 개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계속 사용할 건데 그럼 도대체 감가상각 언제 종료하냐고요? 언젠간 감가상각을 종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종료하겠어요? 언제? 감가상각은 언제 종료하겠어요? 해당되는 자산을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걸 인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해당되는 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삭제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딜리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는 걸 제거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 언제 감가상각 그만하겠어? 제거하면 그만하겠죠. 재무제표에서 없어졌는데 그 제거하면 감가상각을 종료한다고요. 제거가 다른 말로 뭡니까? 파는 거 아니겠어요? 팔어. 팔면 돼. 근데 이런 거 있다고. 아, 야, 여보, 차 그만 타. 나 이거 팔 거야. SK 엔카에 넣어놨어. 타지 마, 팔 거야. SK 엔카에 올려놨고 SK 엔카 전화 왔어. 좀 보러 온대. 보러 와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자기가 사갈 거래. 타지 마. 아직 안 팔았지만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자산들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팔아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했거나 혹은 나 이제 팔 거래 이용 안 할 거래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면 둘 중에 빠른 날 감가상각을 그냥 종료해요. 팔았거나 팔기로 예정해서 이제 안 쓰거나 괜찮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은 우리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유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나와 있고요. 이는 경영진이 위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때 필요한 자산 상태에 이를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 중지한다. 매각 예정은 뭐라고요?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건 팔기로 마음 먹고 이제 안 쓴다는 거예요. 팔기로 마음 먹고 이제 안 쓰는데 이거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넘겨볼게요. 중지한다, 종료한다. 자, 그럼 종료, 중지. 기준서 표현을 따라줘야겠죠? 중지. 그럼 약간 잠깐 스톱시키는 경우도 있다고요. 사용 중에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 스톱시킨다고요. 중단. 이건 아예 엔드 끝내는 거고 이건 잠깐 스톱시켰다고요. 엔드, 스톱. 그럼 실제 스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운휴 중에 있대요. 운휴 중에 있대. 운휴 중. 운휴 중에 있으면 감가상각을 할까 안 할까? 왜 저기 지금 여름이라 갖고 저기 워터파크 가면 막 슬라이드 타자. 너무 신나면서 막 워터파크에서 막 슬라이드 타잖아요. 겨울 되면 야외 워터파크 야외 슬라이드 운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워터파크 같은 경우 야외 슬라이드는 겨울에 안 한다고요. 겨울에 운영 안 하니까 감가상각 안 할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운휴 중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답유형으로 운휴 중이다. 지금 잠깐 사용을 멈췄다. 이래도 감가상각 한다고요. 왜냐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감가상각 방법 중에 이거 있거든요. 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생산량 비례법은 뭡니까?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한다는 거거든요. 요 기량치를 사오면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대. 근데 올해 2,000개 생산했대. 그럼 10,000분의 2,000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 반드시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나 생산량 등을 의미한다고요. 생산량 비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연수는 시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돌아와서 보면 만약에 생산량 비례법이야. 생산량 비례법이면 운유 중이면 생산량이 나와 안 나와? 가동을 중단했대. 생산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얘는 감가상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가법, 연수합계법은 운휴 중이라도 계속 감가상각을 하지만 생산량 비례법을 쓰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생산량이 나와야 중단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감가상각의 중단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 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게 저 위에 얘기고요. 그러나 유휴 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 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량 비례법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쓸 것 같은데 생산량 비례법. 그렇죠? 유형 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생산량 비례법이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을 쓰는 경우에는 유휴 중에 있다면 감가상각을 못 한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자, 세 번째. 잔존 가치가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나와 있는데 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클래식카 모으시는 게 취미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 집 가면 그 2010년대 벤츠 모델 막 있고 그래요. 아직도 이런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정도로 부자면 내가 이거 하겠어요 지금? 혼자 찍고 거짓말인데 돌아와서 보면 보세요. 벤츠 1910년 클래식카래. 그거 예전에 얼마에 샀던지 간에 지금 잔존가치 얼마, 지금 장부금액 얼마겠어요? 한 1,000원쯤 남아있겠죠. 감가상각을 지금 벌써 한 100년 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잔존가치 1,000원쯤 남아있겠죠. 내다 팔면 얼마일까? 내다 팔면 몇 억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장부 금액보다 이거 내다 팔았을 때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이 더 크대. 그럼 이거 감가상각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뭐하러 비용 처리해 지금? 내다 팔면 10억 받을 건데.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잔존 가치가 클 수 있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클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타던 차래요. 구형인데 이거 팔면 꽤 비쌀 거라고요. 장부 금액보다 훨씬 비쌀 거라고요. 그래서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커지는 거 당연히 괜찮아. 가능해. 다만 이 경우에는 뭐가 안 돼?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0으로 봐요. 상각을 안 한다고요. 아니 지금 장부 금액보다 잔존 가치가 더 커. 내다 팔면 돈 더 많이 받는데 근데 무슨 비용 처리를 해요.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감가상각을 그냥 0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다시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떨어질 때까지 감가상각을 그냥 계속 0으로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안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오답 유형은 뭐가 나오냐면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커지면 그 차이 금액만큼 인식했던 감가상각비를 다 취소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감가상각만 0으로 해요. 자, 보시면 잔존 가치가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읽어보시면 유형 자산의 잔존 가치가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 가치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감가상각은 0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답 유형이 이 경우에 잔존 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만큼 인식했던 감가상각비를 다 환입한다 이렇게 오답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감가상각만 0으로 해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랜만에 1교시 한번 달려봤고요. 잠깐 쉴게요.